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한창 손갈 데가 많은 중학생 딸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넘쳐나는 할 일에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기특한 딸아이 덕분에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에 불과한 저이지만 그런 저를 완벽한 엄마로 또 멋진 직장인으로 바라봐주는 딸아이 덕분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라고 추켜 세워주는 아이 덕분에 슈퍼맘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렇듯 가족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그 누구보다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는 일에 응원을 아끼지 않는 힘이 되는 존재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지금 이 나이까지 직장 다니며 하루에도 12번씩 회사 관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용케 엄마가 지쳐있는 걸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칭찬 폭격으로 지친 엄마를 응원해주는 저희 아이가 아니었다면 지금껏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가족이 다 딸아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는 않더군요. 결혼해서 딸 자식까지 낳아 기르면서도 항상 마음이 콩밭에 가 있던 남편을 떠올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가족이었던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당신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 아니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니네 부모는 하늘 모시듯 떠받들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고 내 부모는 내 돈 모아 선물 하나 해드리면서도 이렇게 네 돈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네가 내 부모한테 뭐 한 푼이라도 해준 적 있어? 야, 그게 다 네 돈이야?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면 부부 공동재산이지.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홀랑 네 부모 좋은 일에만 써? 결혼한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는 건 네 놈이야. 그저 마누라 제 새끼 입에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까봐 싶어 아까워서 벌벌 떠는 너 같은 놈하고는 더는 못 살겠다. 부모가 애 보는 앞에서 싸우는 게 애 정서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취급 당하며 꾹꾹 눌러 참고 살았겠어요. 다 내 새끼 상처받을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 참은 거였죠. 하지만 아비라는 놈이 그렇게 딸 자식 걱정하는 제 마누라와 한 번도 뜻을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저도 참 미련하게 참았다 싶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그런 제 결혼 생활 마지막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고만고만하게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던 남편과 평범하게 연애한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힐 만한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만 만나는 동안 크게 의견 부딪히거나 싸울 일 없이 평화롭게 연애했고 이만하면 결혼해서도 크게 가정에 큰 소리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사람을 고르는데 너무 감정이 메멀라 보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 어릴 적부터 사이가 그리 좋으신 편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할 때 조부모님 반대에 심하게 부딪히셨다고 해요. 저희 친정어머니의 친정인 외갓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대학까지 나오신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상고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곧장 취업해서 살림 미천 노릇을 해야 했고요. 조건으로만 따지면 저희 친정엄마 쪽이 기우는 게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셨던 게 아버지 쪽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곤란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가 저렇게 만나달라고 하는데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아버지 때문에 만남이 시작된 거였고 당연히 엄마는 당신의 조건이 남자 쪽보다 부족하니 시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힐까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걱정할 거 없다고 중간에서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다고 하지만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갔을 때부터 냉대를 받았던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 내내 정말 지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친정오빠를 얻으셨지만 그동안 워낙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그런지 임신도 쉽지 않았고 어렵게 임신한 아이도 유산한 경험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저도 시집 가고 나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조건 다 필요 없이 제 마음에 드는 여자랑 같이 살 거라며 조부모님 속을 뒤집어 놨던 친정아버지는 막상 결혼해서 아내와 부모님의 갈등에 그만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셨고요. 믿을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남편뿐인 상황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 저렇게 싹 안면몰수를 해버리니 기댈 데 하나 없는 저희 친정어머니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셨을지
그것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아버지는 저나 오빠한테 그리 다정한 아버지도 못 되셨습니다. 가정생활 전반에 소홀하셨던 친정아버지셨어요. 세상에 자식 내어놓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빈말로라도 좋은 아버지라는 소리는 못하겠네요. 결국 저희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두 분은 이혼해서 갈라서셨어요. 솔직히 자라는 내내 두 분 사이 좋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휴일에 어쩌다 가끔 밖에 안 나가고 시간을 보내는 날에는 꼭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곤 했으니 어린 마음에 아빠 집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그나마 했던 부모 노릇이라고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 대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돈으로 먹이고 학교 보낸다고 유세도 아주 그런 유세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쓸모없다. 툭하면 이런 소리나 내뱉었으니 가뜩이나 서먹한 사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단하게 풍족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허리 졸라매고 또 졸라매서 아끼고 아껴도 저희 남매 학원 한 군데 보내줄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내가 못나 그렇다. 내가 못나 그래. 이럴 때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저 인간한테 이런 수목 당할 일 없이 내 새끼들 필요한 거 원 없이 해줄 수 있었는데. 하은아,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시집가서라도 절대 남편만 믿고 있지 말고 네 일 끝까지 꽉 쥐고 살아야 돼. 여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 사랑 다 부질없더라.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약속 아무 의미 없어. 자기 스스로 믿을 구석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저 어느 정도 맑게 알아먹을 정도로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항상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던 말씀이 저런 거였습니다. 남자 쉽게 믿지 마라. 남자한테 인생 다 걸지 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내 한 입 책임질 수 있는 경제권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 나이 먹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여자 인생에 꼭 필요한 충고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선 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반면교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서 어머니 같은 삶은 절대 안 산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원래도 정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던 친정아버지와는 엄마와 이혼하시면서 인연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엄마가 다소 조건은 아버지보다 부족할지라도 비슷한 처지의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셨더라면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고달프셨을까 생각하니 남자 마음만 믿고 조건 차이 나는 결혼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일찍부터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도 남편에게 똑같은 일 당했을 때 서로 꿀릴만한 게 없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신 거였으면 저렇게까지 속병 다 들 정도로 수십 년 세월을 참고 사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애초에 결혼 자체에 환상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어릴 적엔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 끼리끼리인 비슷한 사람 만나 집안에 큰 소리 나는 일 없게 별탈 없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학교에 대단하게 넉넉하지도 않은 집안이지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식들 도움이 절실하지도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아주 안 좋으셔서 결국 이혼하셨다는 걸 제외하면 시댁 쪽이나 저희 친정 쪽이나 어느 쪽이 크게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고만고만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할 때 내가 시댁 쪽의 친정 문제로 트집 잡힐 것 같지는 않았고요.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잡고 식을 마치기까지 그런 부분이 문제된 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일찌감치 문제를 눈치채는 편이 제 인생을 생각하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딸을 얻었다는 것은 감사에 맞이 않아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참 별 볼 일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마 결혼 전에 이런 낌새를 챘다면 결혼식 당일 식장을 박차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딴에는 무난하게 잡음 없이 잘 살 수 있을 만한 온화한 사람 고르고 골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제가 알고도 당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수더분해 보이고 요령 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어리숙해 보이던 남편이 저보다 더 따질 걸 따져가며 계산적으로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결혼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연락이 잦았습니다. 결혼 전에 당신 아들과 그리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해서 당신 아들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통화하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일하는 사람 근무 시간에 하루에도 두세 통씩 전화를 하니 이것도 참 신경 쓰이는 일이더라고요. 막상 일하는 당신 아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일하는 며느리 사정은 전혀 고려 안 해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얌전하고 상식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더니 결혼해서 혼인신고 마치고 나니까 행동을 달리하시는 것도 솔직히 속보였고요. 남편이라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떻게 미리 말을 맞춰놨는지 구체적인 정황이야 알 수 없지만 제가 미리 이런 걸 알았더라면 얌전히 참고 있거나 결혼을 강행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 안 그런 척 멀쩡한 척 결혼해놓고 결혼 후로 태도가 돌변하는 건 상대에 대한 기만 아닙니까? 남편에게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남편에게 돌아오는 말은 고작 이러한 말뿐이었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하시는 걸 날더러 뭐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가 보지. 고작 전화 한 통 받아주는 일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고작 전화 한 통 오면 받아주는 거?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당신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 애초에 내 안부 궁금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 밥은 잘 챙기냐? 결혼한 이후로 자꾸 얼굴살이 빠지는 것 같다. 전화해서 이런 소리나 하시는데 내가 일하면서 일일이 그런 전화까지 받아야 돼? 당신 어머니니까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단 당신이 낫겠다 싶어서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제 결혼해서 유부녀고 며느리인데 그럼 결혼 전이랑 생활이 똑같을 줄 알았어? 이런 부분도 감수를 해야지. 나도 한 번도 당신한테 이런 걸로 불평불만한 적 없잖아. 애초에 우리 엄마는 당신 근무 시간에 전화하는 무례한 짓 하지도 않는데 지금 누구랑 누굴 비교해? 말을 하면 할수록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나마 당신 아들하고 직접 이야기하면 상황을 좀 유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싶어 꺼내본 말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가기도 전에 남편부터 저런 반응이니 제 입장에선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받아줄 생각만도 없었기에 그 이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오건 말건 근무 시간에는 철저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걸 보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편이 막아주지 않는데 저 혼자 무리해서 응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우는 소리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새 식구하고 잘 지내보겠다고 어색해도 먼저 연락하고 그래도 바쁘다고 10번 전화 걸면 한 번 받을까 말까니. 시애미가 아무리 불편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거 전화 좀 째깍째깍 받아들이라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제 모친 역성 드느라 바쁜 남편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찼습니다. 결혼 전에 저한테 저 따위로 굴었으면 속 시끄럽게 저런 놈하고 살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그러니 남편 하는 거나 시어머니나 곱게 보일 리가 만무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임신하는 바람에 이미 뱃속에 딸아이가 있는 상태여서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 모양이면 애 낳고 살면서 무슨 일을 더 겪을지 암담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강단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때라도 결단을 내렸을 텐데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을 결심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정도를 엄청난 유책 사유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대단하게 결정타가 될 만한 짓은 비껴가는 게 더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나 우리 아이 태교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댁 쪽이랑 부딪히고 말 섞일 일을 줄이는 게 그나마 최선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고 출산 휴가 겸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속 터지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휴직이라 하더라도 온종일 아이와 함께 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살림을 맡는 비중이 제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 휴직하고 신생아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살림에 따로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집에 마누라가 하루 종일 있으면 아침밥이나 따뜻하게 제대로 얻어먹겠다 했더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남편 출퇴근 배웅도 제대로 못 받으니
그럼 갓난쟁이가 24시간 엄마한테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면서 밥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빽빽 울어대는데 그 정신에 자기 밥상까지 차려서 바치고 있겠어요? 남편이 퇴근 후에라도 아이를 좀 돌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면 저도 성이라도 보였을 거예요. 육아휴직을 했으면 육아는 당연히 당신 몫이라는 남편 뻔뻔한 소리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이 옆에 붙어있는 나날이 대다수였습니다. 항상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는 일하느라 피곤하지 않느냐며 저 혼자 애 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놈 저거 참 노났구나 싶었어요. 제 몸 하나 상한 데 없이 제 새끼가 뿅 하고 생겼으니 키우는 것도 마누라가 다 해주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누라가 아이한테 시달려서 반세 함순도 제대로 눈 붙이지 못했든지 말든지 편하게 침대에 들어눕기 일쑤였습니다. 같이 낳은 새끼인데 왜 고생은 나 혼자 해야 하나 싶어 잠투정에 칭얼거리는 딸아이를 안아 얼으면서도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라고 애 키우는데 조금도 의지가 되지 않으니 참으로 송구스럽게도 친정 어머니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도 일한다고 바쁜데. 아니야. 그 덕에 우리 영지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할미는 좋지. 그치? 친정아버지와 이혼한 이후로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겠다며 일을 쉬신 적이 없으셨던 친정어머니셨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나 혼자 해결이 안 돼서 어머니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참 죄송했습니다. 애들 태어나면 알아서 자라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아니야. 네가 부족한 엄마라서가 아니라 원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당연히 주변 사람들, 가족들 도움 받아가며 키우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러다 딱 죽겠다 싶었을 때 친정 엄마께 도움을 요청한 거였거든요. 제겐 그런 엄마의 도움이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중간에 아이 때문에 신경 곤두서서 깨지 않고 통잠을 잘 수 있으니 그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일하시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도와주러 여기까지 오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니 더 송구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보통은 남편 퇴근 시간 전에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지만 가끔 두 사람 시간이 겹치면 눈에 띄게 민망해하고 불편한 티를 내는 남편이었어요. 장모가 자기 집에 드나드니 불편하다는 거였겠죠. 그래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차마 제 새끼 봐주시는 장모님께 대놓고 말은 못하는 걸 보니 그놈도 쥐꼬리만한 양심은 있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봤자 아빈 저도 못하는 걸 대신해주시는 장모님께 엎드려 절이라도 해도 모자랄 판에 제 불편한 티까지 내는 놈이 괘씸하게만 느껴졌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놈이 괘씸해서 불편해하든 말든 그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글쎄 말 같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 한 번 보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 씀씀이 예쁜 거 하고는. 두부도 이렇게 비싼 거 말고 한 모에 1,000원씩 하는 것도 많더만. 심지어 그 두부 저 먹으려고 산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 이유식에 들어갈 두부이니 국산 유기농 두부를 산 거였습니다. 요새 1,000원짜리 두부가 어디 있으며 가장 싼 걸 먹이려고 하면 수입산 콩으로 만든 두부 먹여야 하는데 마누라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깝게 생각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제 새끼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제 새끼 입에 들어갈 이유식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놈이 하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종일 밖에서 일하다고 뼈가 빠지는데 이럴 것 같으면 가계부 써서 제출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돈은 너만 벌어? 나 지금 휴직 중이어도 유급이라서 월급 나오고 나도 너랑 똑같이 생활비 내. 무슨 네가 나 먹여 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 제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아까우면서 애는 뭐 한다고 나왔어? 애한테 대단하게 해주기라도 하면서 생색 내면 이해라도 하지. 아비라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야, 너 말 다 했어? 주제에 창피한 건 아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지르는 통에 놀란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벌써 저놈을 반 패죽여도 몇 번을 패죽였을 텐데 아이 놀랄까 싶어 화를 내도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아기라 하더라도 이게 다 무의식으로 남아서 정서 발달에 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저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제 성질 내키는 대로 고함을 질러대는 남편이었으니 항상 제 쪽에서 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놈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새끼 생각해서 그런 거였는데
어찌됐든 지는 성질대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니 자기가 이겼다고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지는 꼴에 저도 속으로 아주 벼르고 있었어요. 한번 제대로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게 짓밟아 주겠다고 말이죠. 결혼 이후로 항상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던 남편이었으니 결혼 생활 자체에 미련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남편을 애틋하게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같이 자식 키우면서 뜻 잘 맞는 인생의 동반자로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을 고른 거였지. 그게 아니라면 저도 굳이 져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내 아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빠 소리도 겨우 하는 아이한테서 아빠의 존재를 빼앗는 것이 미안해서 참았을 뿐이죠. 저 건사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하는 유세를 있는 대로 부리는 남편 꼴 보기 싫어 당초에 예상되어 있던 육아휴직 기간의 절반을 겨우 채우고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하는 우리 딸 생각하면 내 속이 더 썩어나더라도 좀 더 버틸까 싶으면서도 저 인간 저렇게 날뛰는 꼴 하루라도 덜 보려면 내가 얼른 회사 복귀해서 저놈한테 아쉬운 소리 들을 일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이 봐주실 분을 따로 구하기는 했지만 아이 보는 건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나 나나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건 똑같은 처지가 되었는데도 내내 애는 저한테 떠넘겼으니 당연히 애 키우는 건 마누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부부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애 아빠라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 못 믿을 인사에게 우리 딸 맡기는 건 더더욱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괘씸해 어쩔 줄 모르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결국 아이 보는 건 제가 도맡을 수밖에 없었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놈을 뭘 믿고 내 딸을 맡긴단 말입니까? 최대한 정시 퇴근해서 아이 봐주시는 분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바통 터치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어디 사회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나요? 아무리 업무 시간 내에 일을 다 끝내려고 최선을 다해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부득이하게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또 손 벌릴 곳은 친정어머니 뿐이었어요. 하도 저희 친정엄한테만 도움을 받는 게 죄송스러워 내키지 않는 마음에도 딱 한 번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그렇게나 자기 집 자손이니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가 되었으면 당신네 집에 전념해야 한다느니 해대던 시어머니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 나는 힘들겠는데? 늘 일하신다고 바쁜 저희 친정어머니도 어떻게든 손녀딸 보는 거 도와주시겠다며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와주시는데 맨날 집에 있는 시어머니 평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밥이나 먹으러 다니는 거 뻔히 하는데 변명을 해대는 시어머니한테 그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부탁을 자주 했거나 전에 저희 애 봐주셨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손녀 얼굴 까먹겠다며 자기 시댁에 데려오라고 성화를 하면서도 저희 집에 애 보러 와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 집 자손이니 뭐니 하는 소리나 말던가 무슨 인형 보듯 잠깐 보여줄 때만 예쁜 손녀 취급하고는 자기 손 탈 일이 있으면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어쩜 그렇게 당신 아들하고 뚝 닮았나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딱 한 번 해본 부탁마저 거절당하자 시댁에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굳어버렸어요. 맞벌이하는 사위 내외 사정 고려하여 사부인이 노고가 많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손녀 타령은 그리 해대면서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까지 사람이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당신 계시는 시댁에 가만히 앉아 짐 바리바리 챙겨서 며느리가 고생해서 데려온 아이 잠깐 예뻐하는 신용만 하면 되니 편했겠죠. 신생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아이 한 번 데리고 외출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챙겨서 한 짐 들고 아이까지 들쳐매고 시댁 가는 건 정말 큰맘 먹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신도 자식 키워봤다는 양반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애 한 번 제대로 안 봐주면서 애 데려오란 소리는 지긋지긋하게도 해대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더라고요. 남편놈이랑 같이 쌍으로 눈에서 치워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럴수록 친정엄마한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 나이 먹고 시집까지 가서 제 새끼까지 낳아놓은 입장에 할 짓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믿을 건 또 친정엄마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리도 미덥지가 못하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딸자식인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일 때는 주말에 한 번씩 친정엄마가 아예 친정집에 아이 데려가서 봐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치 없게도 그렇게 간신히 좀 쉬는 것처럼 쉬고 있는 제 곁에 어슬렁거리며 저 들으라는 듯 밥은 언제 먹나 중얼거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가 아이 데리고 가주실 때마다 남편하고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파탄나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었네요. 같이 마주 앉아 밥 먹기는커녕 눈 한 번 마주치거나 말 섞기조차 싫었습니다. 거기다 그 인간이 설마 하니 같이 밥 먹자고 자기가 저 밥상이라도 차려주려고 그랬겠어요? 집안일 손도 까딱 안 하는 인간이 직장일에 육아에 피로 누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제 마누라 기꺼이 깨워 일으켜서 제 밥상이나 받아먹으려는 심산이었겠죠. 그걸 뻔히 알면서 제가 뭐가 예쁘다고 그 인간 밥상까지 대령하겠습니까? 궁시렁거리면서 제 본가로 가서 시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었고요. 차라리 그렇게 눈앞에서 안 보이게 좀 사라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남편이나 시댁에는 감정 상할 일만, 그리고 친정엄마께는 고맙고 미안할 일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이 돌아오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저 도와주신 거, 우리 딸 봐주신 것만 하더라도 제 능력만 된다면 뭐든 다 해드리고 싶은 친정엄마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 인생도 참 짠하고 고단했다 싶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부모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살림 미천 취급이나 당하다가 웬 책임감 없는 남자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죄로 고약한 시댁 만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으셨죠. 그렇게 고생고생해가며 자식들 장성시켜서 시집 보내놨더니 자식까지 보고도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딸 내외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당신 밥벌이에 힘든 와중에 외손녀까지 틈틈이 봐주셨으니. 와, 이렇게 정리해서 늘여놓고 보니 저희 엄마의 인생 걸어오신 길에 제가 다 억울하다 싶을 정도네요. 한평생을 가족들에게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던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이렇게 평생 가족한테 매달리고 이혼 이후로는 홀로서기 하신다고 일하시면서 제대로 된 취미생활조차 즐겨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친정엄마의 유일한 낙이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을 누르시던 친정엄마도 드라마 보실 때만큼은 시원하게 욕도 하시고 맞장구도 쳐가면서 참 즐겁게 보시더라고요. 엄마, 그래봤자 드라마고 허군데 뭘 그렇게 열을 올려? 얘는 이게 드라마 보는 맛이지. 이렇게 보면서 나쁜 놈 욕도 하고 편도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라니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무리 불만 많은 시댁과 남편이라 할지라도 속 시원하게 욕 한 번 하기 쉽지 않으셨을 테니 그런 엄마의 속풀이나 다름없었겠죠. 엄마 인생 저렇게 만든 사람한테 시원하게 퍼부어주지도 못하고 그저 드라마 보실 때나 열을 올리시는 엄마가 어릴 적엔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저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라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시댁 괘씸하기가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딸 귀에 나쁜 소리 한마디라도 들어갈까 싶어 억울한 마음이 켜켜이 쌓여도 참고 또 참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겠죠. 그런 엄마를 떠올리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엄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몸둘 바가 없도록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을 때는 저라도 당신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을 텐데 자식으로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으니 제가 참 불효녀이죠. 그래서 친정엄마 몰래 고가의 TV를 생신 선물로 준비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세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물건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벌써 20년은 다 된 낡은 TV로 드라마 보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면서도 저 사는 게 바빠 여태 그걸 바꿔드리지 못했으니 내가 다른 건 못해드려도 이것만큼은 꼭 해드리고 말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엄마 생신 날짜에 맞춰 배달될 수 있도록 예약 주문까지 해놓고 결제까지 마치니 뿌듯하더라고요. 분명 받아보시면 뭐 이렇게 비싼 물건을 보냈냐며 입을 떡 벌리시겠지만 그래도 그 너른 화면으로 좋아하시는 드라마 즐겁게 보실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뭉클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일 생신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창 바쁜 시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를 주문한 회사 고객센터더라고요. 혹시 출고 후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가은 고객님 되십니까? 네, 저 맞아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주문하신 TV 제품 반품 신청이 들어와서요. 네? 반품이라뇨?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저희 엄마 사주는 TV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품 신청이라니. 어리둥절하며 되묻는 제게 고객센터 상담사분이 난감한 어투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방금 고객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TV 반품하겠다고 화를 많이 내셔서요. 사이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남편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어지간해서는 말 섞는 일도 자제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제 엄마한테 TV 생신 선물로 사드린다는 얘기조차 꺼낸 적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제 개인 돈으로 사드리는 건데 그 인간한테 허락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보고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드리고 난 이후에도 딱히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고요. 어차피 제 본가에는 뻔칠나게 드나들어도 홀로 지내시는 제 장모님 한번 들여다볼 생각도 않는 남편이었으니 제가 얘기 안 하면 저희 친정엄마 집 TV가 바뀌었든 말든 제 놈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남편의 존재에 제가 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이 반품 신청을 했다고요? 네, 이렇게 비싼 물건 사라고 허락한 적 없다면서 너무 화를 내셔서요. 결제 취소를 하려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 본인께서 직접 취소를 하시는 것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남편이 자기가 취소하겠다고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며 폭언을 하셔서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고객님께 연락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제게 전해주시는 상담사분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제가 다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제가 TV 결제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았다 한들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제멋대로 반품을 하니 뭐니 건방을 떱니까? 이 인간이 미쳤구나. 제정신이면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하나 싶어 분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상담사분께 말씀드렸어요. 저 반품할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 사람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제가 결제한 건데 그 사람이 취소 못하는 거 확실하죠? 그럼요, 고객님.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셔야 반품 가능합니다. 네, 저 절대로 취소 안 하니까 예정대로 보내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갑작스레 오른 분노가 쉬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 가까워져 오고 있어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일 끝나는 동안 일은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 뻔뻔하고 괘씸한 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종일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곧바로 쏜살같이 집으로 튀어갔습니다. 저보다 집에서 직장이 더 가까운 남편놈이 먼저 집에 퇴근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주 사람을 잡아먹을 듯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그 눈가를 찔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놈 손에는 제 허락도 없이 뜯은 제 개인 명의 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나몰래 내 카드 내역까지 훔쳐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니 당장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야, 너 니네 엄마한테 TV 사서 보냈냐? 제가 먼저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놈이 눈을 부라리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예 장모님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는지 니네 엄마라니 저 건방진 주둥이를 후려치고 싶었어요. 저도 열이 뻗쳐서 그날은 혹시 아이 깰지도 모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래, 내가 사드렸다. 근데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내 돈 주고 사드린 내 엄마 생신 선물을 반품하니 많이 건방을 떨어. 니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게 지금껏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사위로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따위 짓을 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선물을 반품을 하냐고! 자격? 너 지금 자격이라고 했냐? 그럼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해서 애까지 딸린 여자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대면서 네 친정에다가 퍼나르고 있어? 야, 너 밖에서 일 좀 한다고 그게 다 네 돈인 것 같냐? 어디 결혼한 여자가 간도 크게 그 많은 돈을 남편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함부로 써? 너 출가 애인 아니냐? 그렇게 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너 혼자 살지 뭐 한다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냐? 야, 너네 부모만 귀해? 시부모는 어디 연락도 한번 편하게 못하도록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네 친정에 돈 쓸 것 같으면 네 시부모한테나 똑바로 잘해. 이 정신이 나간 년아. 이게 진짜 미쳤나? 저도 모르게 목에서 피라도 토할 정도로 거센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동안 저놈이랑 적게 싸운 건 아니었지만 대놓고 쌍욕까지 들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왜 정신 나간 년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 상황에서 정신 나간 쪽이 제 쪽입니까? 저놈 쪽입니까?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따 대고 감히 쌍욕이야! 네가 인간이면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빈, 너도 제 새끼 한번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똑같이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오는 마누라 독박 육아 시키더니 네 모친은 한 번을 봐준 적 없는 우리 딸 돈 한 푼 안 받고 매일같이 봐주신 게 우리 친정엄마야. 사람이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이 딸을 구면 안 되는 거라고. 뭐?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해? 내가 도리 안 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우리 친정엄마 네 새끼까지 봐주시는데 용돈 한 푼 안 드리는 동안 나는 너나 시댁에서 하는지 그렇게 치사스러워도 내 할 도리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 너야말로 사위도리 한 번도 안 한 주제. 네가 뭔데 내가 네 돈 한 푼 안 든 내 돈으로 내 엄마 TV 사드리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돼. 그거 하나 해드리는 게 아까워서 네 멋대로 네 돈 한 푼 안 쓴 TV 반품시키려고 든 것도 모자라서 직장 생활하면서 독박 육아까지 한 마누라한테 쌍욕을 해? 야, 그럼 여자가 시집와서 애 낳았으면 애 키우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걸로 유세 좀 어지간히 떨어. 그 소리까지 듣고 나자 제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갱생하는 일이란 없겠구나. 저 인간을 애 아비라고 평생 감수하고 살아봤자 나나 내 새끼 인생에 도움될 일은 끝내 없겠구나. 그동안 흐린 눈하며 어떻게든 참고 넘기려 들던 것이 능사가 아니었음을 그 순간 깨달아 버렸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아비라면 하루빨리 곁에서 치워주는 게 내 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결심이 그제야 굳건하게 들어섰습니다. 너 당분간 너네 집에서 출퇴근해. 이런 기분으로 너랑 도저히 얼굴 마주 있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나갈 것 같으면 나 우리 딸 두고 나갈 거거든. 근데 네 주제에 혼자서 애 볼 수나 있겠니? 아비로서 자격 없다는 소리를 대놓고 했으니 수치심에 놓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내보내고 애 떠안을 생각을 하면 막막했는지 있는 대로 제게 누나를 부라리면서도 주섬주섬 옷까지 몇 개 챙겨서 제 발로 나가더라고요. 아비라는 인간이 오죽이나 못났으면 애 맡긴다는 소리에 제 발로 시댁으로 향하는 꼴을 보니 그래, 저런 건 아비라고 곁에 두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귀한 아드님 당신 집으로 쫓겨왔으니 제 전화통에 불나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로 회초리질을 해대는 시어머니였어요. 하늘 같은 남편 집에서 쫓아내고 잠이 오든? 네가 우리 집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방자하게 굴어? 당장 오늘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네 남편 모시고 가. 정말 큰 코 다치기 전에. 조만간 큰 코 다칠 게 누군지도 모르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남편이 왜 저 따위로밖에 못 자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놈 성격에 왜 거기까지 쫓겨갔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을 리는 없으니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도 며느리가 제 돈으로 자기 친정엄마 TV 사드렸다는 게 어지간히 배알이 꼴렸던 모양입니다. 똑같은 사람 취급 한 번을 해준 적 없는 인간들이 제가 번 돈은 당연히 저들 돈인 양 구는 꼴이 역겨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선물에 환장한 인간들이었으니 나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제 아들 모셔가라며 성화인 시어머니 문자를 싸그리 무시하고는 드디어 준비된 선물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답장 한 번 하지 않던 제가 제 발로 걸어오자 와서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남편 놈이고 시어머니고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사과를 하려면 진작 올 일이지. 어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서 있어? 얼른 사과하지 않고. 사과는 무슨. 전할 게 있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렇게 미소 띤 얼굴로 리본까지 두른 서류 봉투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물 포장으로 보이는 것에 눈이 반짝이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렇게 봉투를 열고 서류를 확인한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보기 좋게 일그러졌습니다. 이혼이라니, 너 지금 나더러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설마 니들한테 고개 조아리려고 여기까지 왔겠어? 둘 다 쌍으로 머리가 비었나? 내가 이 꼴을 보고 너랑 더 살겠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걸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지 싶은데 어디 판사 앞에서 똑같이 짓거려 보시던가요. 그래봤자 이혼 사유만 하나도 추가되는 거겠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저것들 앞에 이혼 서류를 뿌리는 장면을 상상만 했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해방감이란. 남편 노릇도 못해 아비 노릇도 못하는 인간이 내가 벌어온 돈 내 엄마한테 쓰겠다는 것까지 주제넘게 간섭하는데 내가 그 꼴까지 참고 살 줄 알았어요? 어차피 너랑 갈라서도 워낙 그동안 네 놈이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혼해서 혼자 산다고 내가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오히려 너 같은 새끼 밥맛 떨어지는 면상 한 집에서 볼 일 없으니 심신은 훨씬 편안하겠네. 야,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그리고 친권 양육권은 왜 네가 가져가? 김시성 씨, 내 새끼인데. 내 새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당장 애 맡긴다고 해도 볼 줄도 모르는 놈이 아비든 무슨 아비야.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나 잘 챙겨서 보내. 어차피 너 같은 거 우리 딸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해악이니까. 제가 그것들 연락 싸그리 무시하고 그동안 뭘 했겠어요. 혹시나 저 자리 비운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길까 싶은 마음에 설치했던 베이비캠이 제 이혼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줄은 그걸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자 수입 철저하게 따로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카드 기록이며 개인정보며 함부로 빼내서 폐악을 부리는 남편놈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구입한 저희 친정엄마 생신 선물을 트집 잡으며 내 돈은 내 돈, 네 돈도 내 돈을 시전하는 그놈 도둑놈 심보 역시 그대로 찍혀 있었고요. 거기다가 제게 폭언에 쌍욕에 금방이라도 한 대 칠 듯 위협하는 모습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었죠. 같이 아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새끼 나 몰라라 하는 놈을 뒤로하고 저와 저희 친정엄마만 죽을 힘을 다해 아이 보는 모습도 아주 잘 찍혀있더라고요. 저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웠을 때 빽빽 우는 제 새끼 슬쩍 한번 쳐다보고는 못 본 척 제 할 일만 하는 꼬라지는 그거는 저도 영상 확인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남의 애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판사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 영상이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혼 사유까지 될 정도로 대단한 흠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는지 보란듯이 위자료에 아이 친권까지 가져오자 그때가 되어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남편 놈과 시험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영지 정말 아빠도 없는 애로 키울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당신 한번 생각해줘. 내가 앞으로 우리 영지도 잘 보고 당신한테도 절대 허튼 소리 안 할게. 그래, 부부가 애를 같이 키워야지. 내가 앞으로는 네 앞에서 찍소리도 안 할 테니까 우리 영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왜 네 여보야? 방금 판사님 말씀 못 들었어? 이혼당하는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우리 영지는 애초부터 쭉 나 혼자서 키웠어. 제 새끼도 중한 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내가 번 돈에까지 기생하려고 들어? 니들 같은 인간 쓰레기 옆에서 우리 귀한 딸 뭘 보고 배우라고. 냄새나는 쓰레기는 치워버려야지. 어차피 자식이라고 네가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부성애라도 생긴 건 아닐 테고. 앞으로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챙겨보내. 매달 그 큰 돈을 내가 무슨 수로. 집도 당신이 가져갔잖아. 나 당신한테 위자료 보내고 나면 진짜 개털이야. 지금까지 아비 노릇이라고 한 것도 없으니 돈으로라도 떼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 모친 집구석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같이 벌어 보태라고 하던가. 어차피 이제 갈 데도 없으니 한 집에서 지겹게 얼굴 보고 살 텐데.
아이고, 영지애미야. 누가 저들 속셈을 모를 줄 아나. 저것들이 이제와 저나 우리 딸이 아쉬워서 저러겠어요. 평생 자기들 재산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며 와중에 공짜로 애 낳아 키워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가진 것까지 다 뜯어갔으니 보따리 뺏긴 기분이었겠죠. 저는 그런 취급받고 살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 합가했어요. 여자끼리 3대가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희 딸은 엄마 회사 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제 외할머니한테 애교를 더 잘 떠는 사춘기 소녀로 예쁘게 잘 자라났습니다.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친부와 그 어미와는 아예 대면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저희 친정엄마처럼 가족에게 사랑만 가득 주는 정 많고 따스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고요. 가끔 퇴근해서 문제의 그 TV 앞에 앉아 두 사람이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자면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와 함께하는 지금의 인생만큼 더 행복한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은 이런 게 가족이죠. 제게 늘 힘을 주는 두 사람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겪은 일 중에 제일 다사다난했던 몇 년 동안의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또 놀라기도 했고 참 많이 보면서 울고 웃었던 사연이에요. 친정엄마에게 얼마 전에 마음 먹고 얘기했더니 엄마도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강남에서 나고 자란 강남 토박이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벼락부자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여유로운 과정에서 자라셨어요. 특히 친가 할아버지가 매우 잘 사는 분이셨습니다. 듣기로는 신문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서울 촌놈이란 말 아시죠? 서울에서만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게다가 여유로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디 가서 돈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봤던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처럼 집안이 넉넉한 친구가 대부분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주위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무용을 시키셨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직업은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대학도 무용학과로 진학했고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무용을 사랑했어요. 이랬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한창 바쁠 때였는데 선배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자리에 나갔더니 본인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어떤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그 남자 둘 다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교수가 꾸민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용을 전공하며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멋있게 느껴졌던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마침 결혼 정년기라 남자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온실 속 화초처럼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금지 오경 외동딸로 자란 저와 남자친구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픈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대학생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놓지 못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 번 돈은 본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다 집으로 보냈대요. 서울대 출신이라 과외비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집안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남자친구가 너무 대단했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본받을 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냥 네가 지혜나 미연이처럼 돈 많은 부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교수? 좋지. 그런데 그것도 집안이 뒤에 있어야 가능한 거야. 아버지는 아파서 집에 누워있고 엄마는 뭐? 청소부? 아휴, 됐다. 집에 데리고 오지도 마. 엄마,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이 뭐가 중요해? 아니, 중요한 거는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여유롭게 잘 사니까 됐잖아.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해?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사람이 정말 진국이야. 진국이고 뭐고 나는 우리 딸 그 집 구석에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집에 시집을 보내? 미쳤니? 내가 너 그 시골에 시집 가라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 줄 알아? 어? 바로 우리 친정엄마가 제 결혼을 너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 문제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남자친구가 곧 교수가 될 거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을 때는 엄마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댁이 지방에 있고 시어머니 될 분이 청소부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아파서 집에 누워 계셨고요. 그걸 듣더니 제 남자친구의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아빠도 제게 다른 좋은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가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부자인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라고 했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친정엄마는 만약 저 남자와 결혼한다면 당신께서는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시댁의 허락이라도 받으려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시부모님 될 분들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그리고 손윗동서인 형님을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로 백화점에서 꽃다발과 선물 세트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와 별개로 저도 결혼이니까 시부모님 될 분들이 참 궁금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부잣집에 시집간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시집살이를 크게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집안이 여유로운데 남편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하며 시댁에 처음 갔는데 사실 처음에 시댁에 방문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전원주택에 살던 우리 친정과 달리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도 좁아서 거실에 제가 앉을 자리조차 넓지 않았습니다. 겨우 2개 있는 방은 하나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죠. 너무 작고 허름해서 많이 놀랐지만 최대한 괜찮은 척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무용수라고 들었는데 역시 너무 예쁘고 말랐네요. 우리 성철이와 결혼한다고? 집도 잘 사는 귀한 딸이 우리 성철이와 결혼이라니 너무 황송하네요. 우리가 보태줄 것은 없어도 마음 하나는 편하게 해줄게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처음 본 제게 어찌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부잣집 며느리가 온다고 손수 아침부터 요리를 혼자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상에 달라붙어 밥을 먹는데 편견과 달리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몸이 자산이라 많은 양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은 갈치찜이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을 비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칭찬할 때 궁금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남의 집 귀한 딸에게 그럴 수 없다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아픈 시아버지도 저를 보고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니 저는 더욱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이던 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바로 매일 우리 집 앞에 와서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따 연구실에 갔다가 다정씨 데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하자 우리 아빠는 그 정성에 감동해서 드디어 결혼 허락을 하게 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매일 우리 집에서 아빠를 배웅하고 엄마를 위해 꽃다발도 사오고 맛있는 것도 사오니까 엄마도 마음을 여셨어요. 막상 허락을 받으니 결혼 준비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준비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도 없었어요. 주로 큰돈은 우리 친정에서 대주었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니까 친정에서는 다 최고급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저만 보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친정과 아주 가까운 아파트로 얻었어요. 결혼했다고 멀리 사는 것은 우리 엄마가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와 남편의 월급으로는 구할 수 없는 집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워낙 힘들었으니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죠. 물론 이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반대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마는 사위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장모님인 우리 친정엄마를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는 남편과 제가 방문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시부모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의 골칫거리였어요. 결혼 전에 인사를 갔을 때는 시부모님을 신경 쓰느라 바빴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약간의 사건이 있기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남편과 저는 호텔에서 올렸는데 이걸 형님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동서는 좋겠다. 원래 부모 잘 만나는 게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잖아. 나는 그걸 동서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 그나저나 호텔에서 식을 올리면 나도 드레스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 꼭을 옷이 없는데. 형님, 드레스는 아니고 그냥 원피스만 입으셔도 괜찮아요. 아주버님이랑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제가 선물로 사드릴게요. 어머, 그래도 돼? 아, 알겠어. 고마워. 마침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거든. 그럼 이번 주말에 남편 데리고 백화점에 다녀와야겠다. 형님이 너무 대놓고 저에게 호텔 결혼식을 부러워해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라고 했어요. 일이 바빠 카드를 주고 마음껏 고르라고 했는데 결제 금액을 보고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피스와 수트 한 벌씩을 사라고 했더니 무슨 가방부터 구두와 벨트, 심지어 지갑까지 샀더라고요. 아예 작정하고 그런 것처럼 형님과 아주버님은 잔뜩 쇼핑했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결혼 전에 괜히 갈등이 생기기 싫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에게 아주버님과 형님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묻자 조금 걱정하더니 말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혼자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형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저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버님이 돈을 벌어야 했는데 아주버님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진득하게 일을 오래 한 적도 없었어요.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집에서 놀았다고 해요. 그걸 보고 남편이 자식까지 있는데 아빠가 그러면 되냐고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게는 바로 치킨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돈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것을 부부둘이 담기라도 하는지 문을 아예 열지 않는 날도 많았죠. 집을 살 돈도 없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주버님 부부가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왜 형님이 제가 그렇게 돈을 언급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백화점 쇼핑 사건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문제는 결혼 후에 발생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선물과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심지어 시조카의 선물까지 챙겨서 시댁을 갔어요. 나름 남편하고 둘이 신경 써서 골랐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명품은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아주버님도 우리가 드린 옷을 좋다고 웃고 시조카도 받은 장난감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시댁 가족들을 바라보는데 형님이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동서, 돈도 많으면서 이게 뭐야? 나는 동서가 가방이라도 사줄 줄 알았어. 그런데 겨우 장갑이야? 진짜 지금 다 놀려? 친정도 잘 살면서 돈은 있는 사람이 써야지. 왜 이렇게 손이 작아? 실망이야. 네? 형님, 그 장갑 되게 비싼 한정판이에요. 원래 지갑 사드리려고 했는데 지갑은 저번에 형님이 백화점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장갑으로 대신 사온 거였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드릴까요? 됐어. 지금 다른 가족들은 좋다고 웃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네. 아무튼 다음에 선물할 때는 가방으로 부탁해. 동서는 볼 때마다 가방이 바뀌는데 나한테는 하나 주지도 않니? 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건데 반응이 저러니 저도 속상했어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저 말을 끝으로 바로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때 사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낌이 왔는데 형님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오늘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확인했어요. 그 눈빛이 불편해서 일부러 명품을 들고 가지 않자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길길이 날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대꾸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길래 저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무시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그냥 마음대로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원래 명절 때 음식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친정은 집이 가까워서 자주 찾아뵙는 편이라 명절 때는 주로 시댁에서 며칠 지내려고 했어요. 그날도 추석이라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주더라고요. 빨리 입고 오라길래 앞치마를 두르고 갔더니 제게 산더미 같은 재료를 주더니 전을 부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집에 다녀오신다고 저녁 늦게 오기로 했었거든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따라갔고 집에는 형님과 저 그리고 시조카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제가 앉아서 전을 부치는데 형님은 앞에서 계속해서 제게 뭐라고 말했어요. 전 모양이 이상하다. 공주처럼 자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달걀 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등 귀가 아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조카가 그때 4살이었는데 어찌나 산만하던지 자꾸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불 옆이라 위험한데 자꾸 놀아달라고 옆에서 알짱거리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장난감 공룡을 가져와서 달걀물에 넣으려고 하고 또 팬 위에 올려놓고 정신이 사나웠어요. 형님은 그런 본인의 아들이 귀엽다고 웃더라고요. 저는 전을 부치는 건지 아이를 돌보는 건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겨우 한 판을 다 부치고 쉬려고 하는데 형님이 베란다에서 또 전을 부치라고 재료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바닥에서 앉아서 형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쳤는데 다 하고 나니까 어깨부터 허리, 무릎, 손목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무용수라 몸이 생명인데 시댁에 와서 전을 부치다 몸이 아프다니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와 같이 큰 집에 갔던 남편과 아주버님이 오자 너무 반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집을 둘러보더니 한가득 있는 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새아가 내가 큰 집에서 전을 부쳐서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다 뭐니? 네가 서울에서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전을 부치면 어떡해? 아이고 이게 다 몇 개야. 아가 너 몸 괜찮니? 이걸 지금 큰 며느리랑 둘이 한 거야? 어머니, 동서가 자기는 이런 명절 음식을 처음 해본다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거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신기하대요. 시어머니는 제게 손에 든 보따리를 보여주시며 왜 전을 부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형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의 반응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너무 몸이 아프기도 하고 형님과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저 그렇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 때 실제로 서울에 와서도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하셨는데 거기에 차마 시어머니도 아니고 형님이 텃세를 부린다고 말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시조카는 상당히 산만하고 집중을 1분도 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형님도 형님이지만 시조카가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형님은 항상 제 인사를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제가 먼저 인사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왔는지 확인했죠. 그건 이제 익숙해서 모른 척하고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밥을 먹으려고 저녁을 차리는데 시조카가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그 아이는 산만하고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라 1초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방에 있던 시조카를 불러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 남편과 저는 집에 가려고 했어요. 가방을 놨던 곳에 가서 가방을 들었는데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어머니 여보, 이것 봐. 내
가방에 형준이가 물감을 잔뜩 칠했어. 매직으로 낙서까지 써놔서 이게 뭐야? 어쩐지 아까 조용하더니 혼자 이런 거야? 이거 친정엄마가 나 생일이라고 특별히 프랑스에 가서 사온 건데. 어머, 어떡하니? 아가 괜찮아? 아이고, 형준아, 왜 작은 엄마 가방에 이렇게 낙서를 잔뜩 해놨어? 빨리 죄송하다고 해. 아가, 내가 대신 미안하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내가 사과하마. 바로 시조카가 제 명품 가방에 잔뜩 물감으로 난리를 쳤더라고요. 매직으로 줄을 얼마나 그었던지 가방이 도저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가방이 평소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가방이면 저도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일이라고 엄마가 따로 사주셨던 거라 저도 소중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시조카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형님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형님과 아주버님도 와서 보셨는데 본인 아들의 길을 죽인다고 제게 뭐라 하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형님과 저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애를 잡는다 잡아. 동서, 우리 형준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애한테 뭐라 그래? 동서는 어릴 때 안 그랬어? 그렇게 소중한 거면 들고 오지 말던가. 왜 우리 아들한테 난리야? 형님, 저도 그래서 일부러 가방을 형준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놨잖아요. 지금 제일 속상한 건 저예요. 왜 형님은 그걸 몰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형준이 보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님이 대신 미안하다고 했으면 속상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 설마 지금 동서 나한테 그 가방 물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서 되게 무섭다. 아주 애가 조금 실수한 걸로 이렇게 난리를 쳐? 나중에 동서는 아기 낳으면 안 그럴 것 같냐고. 형님은 제가 시조카에게 뭐라 했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형님을 말리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안 그래도 속상했던 저는 형님이 되려 제게 뭐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울자 시어머니는 당신이 대신 미안하다고 제 손을 꼭 잡고 사과하셨어요. 정작 잘못한 시조카나 형님은 잘못이 없다고 당당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제 손을 잡고 그냥 시댁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 형님에게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형님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하자고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얼마나 형편이 안 좋은지 아는 저는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괜히 돈을 달라고 했다가 제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시댁에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형님의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도 가방 사건 이후로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따로 가서 시댁 밖에서 시어머니 얼굴만 보고 오고 그랬어요. 형님이 사과하며 숙일 생각이 있었는데 절대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의 중재로 화해 아닌 화해를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평생 안 볼 수는 없지 않냐는 말에 저도 한 발짝 물러나게 되었죠. 한편 저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게 제가 직업이 무용수라 망설였던 것도 물론 맞아요. 임신하고 출산까지 그 몸으로 절대 공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도 그렇고 신혼 때도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많이 했는데 결국 아이를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제게 한결같이 다정했고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남편이 있다면 육아도 쉬울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가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임신을 준비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난임이더라고요. 자연으로 시도해도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 갔더니 시험관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시험관이 여자 몸에 안 좋은 것은 아시죠? 제가 만약 일반인이면 몰라도 저는 직업이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시험관을 앞두고도 고민을 남편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친정엄마는 제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니 반대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결국 남편과 저는 시험관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을 시도해서 되면 좋았을 텐데 총 3번을 해도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준비하며 저는 중요한 공연도 포기하고 임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으니 점점 슬퍼졌어요. 이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에게 임신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용수기도 하고 또 무조건 제 건강이 1순위라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동서 식습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무용한다고 너무 안 먹으니까 그렇지. 매번 보면 새 모이만큼 먹잖아. 그렇게 안 먹고 빼빼 말랐으니까 아이가 오려다가도 안 오지. 안 그래 어머니? 어휴, 아가 너는 왜 그러니? 원래 무용하는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야. 무게가 있으면 동작도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 괜히 새아가에게 뭐라 하지 마. 제가 한마디로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대신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입이 있고 형님에게 충분히 할 말은 많았습니다. 사실 형님은 되게 뚱뚱한 편이랍니다. 보통에서 통통한 몸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고도 비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도 많아서 같이 밥을 먹으며 제 입맛이 없어지고는 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것을 먹으며 본인이 제일 많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식탐이 너무 많아서 보지도 않고 입에 넣는 게 우선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원래 몸 관리를 위해 소식하기도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형님의 모습에 밥맛이 떨어져서 안 먹는 것도 컸거든요. 형님은 배가 너무 나와서 옷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형님은 제 마른 몸에 관해서 되게 질투가 심한 편이었어요. 자격지심이 엄청나서 늘 제가 먹는 것에 본인이 더 집착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꾹 참았어요. 그러다 기적처럼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믿기지 않아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들도 다들 기뻐했습니다.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라서 남편과 저는 태교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출산하기 전에 태교 여행으로 괌을 가게 되었어요. 그 일정이 하필 시댁 제사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 가족끼리 하면 된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괌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가 형님인 것을 보고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사 때 제가 없으니 형님의 일이 늘어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형님은 제게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동서, 내가 진짜 동서가 임신했으니까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어지면 좋겠어. 그래도 시댁 제삿날인데 이렇게 빠지고 여행 가면 어떡해? 동서만 아기 낳아? 나도 아기 낳아서 아는데 벌써 아이 낳기 전에 그렇게 유난 부리면 안 돼. 네. 일단 저도 일정이 이렇게 겹칠 줄은 몰랐어요.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행 끝나고 오면서 형님 선물도 사올게요. 어머, 동서, 내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줄 알아? 누가 들으면 그런 줄 알겠다. 아무튼 시댁 일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형님은 본인 할 말을 하더니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형님이 원래 저러는지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형님은 본인 친정하고 인연을 거의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저렇게 집착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웃긴 것은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의를 봐주려고 하셨어요. 형님은 자기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항상 제게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딱히 시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것도 전혀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행을 다녀오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낳은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의 첫째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랑 닮은 딸을 낳는 게 소원이었던 저는 딸을 낳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이 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도 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딸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과 더 부딪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아기가 100일을 갓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요즘 아무리 100일 잔치를 안 한다고 해도 저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어렵게 가진 아이라서 애착이 크기도 했고 친정에서 돈 걱정은 없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호텔에서 계획하게 됐어요. 당연히 시댁 가족들까지 불러서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아이 100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님이 우리 아이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만지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다가 손가락에 기름이나 양념을 묻힌 채로 얼굴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형님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급하게 뒤따라가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아이 볼에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양념과 같이 볼에 생채기가 난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형님에게 따졌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 겨우 100일 지났어요. 자꾸 왜 얼굴에 손대고 그러세요? 아기 살이 연해서 지금 손톱 자국도 났잖아요. 속상해. 이게 뭐야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되게 무섭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카가 예뻐서 그런 건데 사람을 이렇게 죽일 듯이 쳐다봐? 그냥 나는 형준이 어릴 때 생각이 나기도 해서 그랬어. 상처난 것은 미안해. 그렇다고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나한테 이래야 해? 형님은 역시나 자기가 피해자인 척 행동했어요. 이런 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러는 거면 꾹 참고 넘기면 되는데 우리 아기한테 그러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까지 있는 곳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 형님의 이런 행동에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랑 형님은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중간에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말려서 겨우 중재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친정 부모님은 형님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하셨죠. 시어머니에게는 따로 사과 말씀을 드렸고 한동안 또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혼자 성공한 사람이었고 아주버님의 치킨집 보증금이나 기타 관리를 도맡아서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픈 시아버지의 병원도 그렇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편만 시댁에 방문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가 돌을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형님만 싫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따로 찾아뵙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댁 근처에서 만나니까 우연히 형님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지내길 원하셨어요. 형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형님을 대했는데 의외로 형님은 제가 다시 시댁에 가자 본인도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 조금 바뀌었나 보다 생각하고 어색했지만 남편과 함께 명절이나 생신에는 꼭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시조카가 심하게 말썽을 부리고 유난히 산만하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도대체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은 다 저런 건가 오해하기도 했어요. 말도 느리고 행동은 과격해서 속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유난히 산만하다고 느낀 시조카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시조카가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 것이 병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시댁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형님은 본인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시댁에 가면 자꾸 저를 잡고 화조연하고 심지어 우리 딸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형준이가 어딜 봐서 발달장애야? 나는 이해가 안 가. 동서가 봐도 그렇지? 우리 형준이 정상이지? 나연이가 빨리 걷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 저렇게 발달 좋은 애들이 나중에 집회 판정 받더라. 형님, 우리 나연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우도록 할게요. 아직 겨우 3살인데 왜 그렇게 벌써 자폐 걱정을 하세요? 우리 딸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형준이도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면 나중에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형준이가 뭐가 어때서? 동서, 지금 우리 형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우리 아들은 나연이 나이 때 훨씬 똑똑했어. 알아? 아냐고. 뭘 안다고 우리 아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어? 형님 진정하세요. 알겠어요. 형준이 똑똑해요. 왜 갑자기 흥분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무튼 알겠어요. 형님은 시조카가 장애 판정을 받자 그 뒤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예민한 사람이 아들과 관련한 얘기에는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조카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커지며 자꾸 우리 딸을 괴롭혔어요. 안 그래도 산만한데 작은 우리 딸을 무작정 때리고 귀찮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 형님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는 했어요. 본인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무조건 시조카를 싸고 돌기 바빴습니다. 남편도 원래 제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형님에게 대놓고 뭐라 하는 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시조카가 우리 딸을 괴롭히니까 본인이 나서서 혼낸 적도 있어요. 이때 아주버님하고 남편이랑 서로 감정이 상한 적도 있습니다. 하도 이러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는 것을 줄이게 되었어요. 가도 우리 딸을 친정에 맡기고 간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조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상이 심해졌어요. 너무 산만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증상을 고칠 시기는 지났다고 병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시조카는 정상이라고 병원이나 기관이 이상하다고 억울해했죠. 몸집이 커지면서 우리 딸을 괴롭히는 것도 늘어나서 저도 딱 필요한 때만 시댁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딸이 똑똑해서 영재 소리를 듣자 형님이 대놓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나연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탔다며? 허,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하네. 우리 나연이 나중에 커서 서울대 가겠다. 그렇지? 엄마랑 아빠 유전자가 워낙 좋으니까 딸도 똑똑하네. 어머니, 그러면 우리 형준이는 저랑 남편의 유전자가 별로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우리 형준이 어떤 상태인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똑같은 손주잖아요. 대놓고 차별하면 어떡해요? 게다가 형준이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나연이가 기특해서 그렇지. 우리 형준이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발달센터도 데려가고 많이 노력하는 거 알잖아. 응? 내가 미안하다. 확 풀으렴. 우리 딸이 자라면서 영어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쪽으로도 상당히 두각을 드러냈어요. 저는 어린 우리 딸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외도 많이 데리고 다녔고 친정 부모님과 같이 뮤지컬이나 공연도 보러 다녔어요. 시간이 나면 박물관이나 전시회도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우리 딸은 친구들과 비교해도 말도 잘하고 상당히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대놓고 영재 같다고 하시면서 기관에 데려가라고 하셨죠. 실제로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아주 많아요. 이걸 시댁에 가서 말하면 시어머니가 우리 딸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형님은 조금이라도 우리 딸이 듣는 칭찬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님이 제가 질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한동안 육아하느라 공연에 서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평생 무용을 했던 저는 무대에 다시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연습하고 무용수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무용수에게 몸 관리는 필수니까 당연히 식단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전공해서 어느 정도 체질이 잡힌 것도 컸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출산하고 육아하며 쪘던 살도 빠지고 아이 낳기 전에 몸이 되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저보고 예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형님은 그것도 또 질투하셨죠. 그러다 언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시댁 식구들과 같이 뷔페에 갔어요. 저는 곧 공연이 있기도 했고 또 그날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조금만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런 저를 보고 자꾸 뭐라 하더라고요. 동서,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잖아. 그렇게 깨작거릴 거면 오지를 말던가. 다들 맛있게 먹는데 혼자 그렇게 물만 마시면 어떡해?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예의야. 알겠어? 응? 아니다. 나는 괜찮아. 아마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가 본데 나는 괜찮아. 여기까지 와서 자리에 있는 것도 나는 고맙다. 형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먹나 안 먹나 감시하듯 보니까 남편도 옆에서 화가 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참으라고 했어요. 그냥 진짜 형님하고는 이제 엮이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우리 부부에게 술을 마시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님이 갈수록 심해져서 정신병원에도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대요. 아주버님이 볼 때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에 가라고 해도 본인은 멀쩡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울증이 너무 심해서 시조카의 증상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우는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엮이기 싫었던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에 제가 복귀하고 중요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꽤 큰 편이고 저도 오랜만에 이런 큰 공연에 서서 감회가 남달랐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세댁 제삿날하고 겹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니 공연 끝나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혼자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차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저는 공연이 끝나고 남편하고 같이 시댁을 가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공연날이 되었고 무사히 공연을 마친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며 우리 부부를 맞아주셨습니다. 역시나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안쓰러운 시어머니를 도와 대충 정리하고 너무 피곤했던 저는 그만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연하고 시댁에 오느라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리에 눕자마자 그대로 기절하다 잠들었어요. 그러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며 소름이 돋고는 합니다. 야, 너 미쳤냐? 진짜 내가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려고 했더니 우리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 형수면 다야? 아우, 진짜. 형! 이혼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이혼해! 형은 할 만큼 했어. 도대체 형수님하고 언제까지 살 건데? 이거 놔요, 이거 놔! 이렇게 시댁을 우습게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동서, 일어나.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너같이 개념 없는 년은 죽어야 해. 나 놓으라고! 너무 곤히 잠들어 있던 저는 눈을 뜨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시어머니도 달려오시고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잠든 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잠기가 밝은 우리 남편이 발견하고 형님의 손을 잡고 따지던 상황이었죠. 저도 원래 잠기가 밝은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머리를 미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행히 다 밀기 전에 남편이 제지해서 머리는 완전히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은 남편이 말리자 오히려 당당하게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는 못 참아요. 제가 형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끄러워. 나는 네가 싫어. 싫다고. 죽으라고! 형님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는 듯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보고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당장 이혼하라고 재촉했어요. 형님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도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해서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요. 아주버님의 치킨집도 절대 도와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혼해. 나 저런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더 못 보겠어. 형, 그동안 형수 때문에 형이 얼마나 고생했어? 어? 형준이 저렇게 된 것도 다 형수 때문이잖아. 형이랑 우리 엄마가 무슨 자선사업가냐고. 남편이 그렇게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어요. 실제로 남편은 웬만하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형님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는 모습에 저도 그렇지만 아주버님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아주버님도 저런 형님하고 사느라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해요. 시조카의 증상이 점점 나빠진 것도 죄다 형님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진짜로 서울에서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이혼 소송을 모두 남편 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 절차를 밟으니 아주버님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고 남편에게 말했대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제게 말은 못했지만 힘들었다고 정말로 큰 며느리를 내보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시댁 식구들이 형님 한 명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형님은 당연히 이혼할 수 없다고 우겼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해야 해?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동서가 시집 오고 시댁이 변했어. 이건 다 동서를 내보내야 해.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어머니, 빨리 저 못된 동서를 내보내요. 형님은 급기야 이혼 소송이 끝나고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는데도 시댁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이 형님의 친정에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했죠. 웃긴 것은 친정에서도 형님을 데려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시댁의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놀라운 것은 다른 곳보다 바로 시조카예요. 시조카는 증상이 예전보다 너무 좋아졌거든요. 확실히 병원과 기관의 도움을 받으니까 정상인은 아니어도 예전처럼 심각한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들어요. 시댁에 갈 때도 이제 머리 아픈 것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볼 생각에 신이 난 채로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